패권주의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한 지위나 권력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추구하는 행위 또는 행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적 의미죠.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이 패권주의가 굉장히 폭넓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어떤 권력을 아니면 힘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거나 아니면 그런 힘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행위, 또 입장, 경향,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패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더 본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이 패권 정치가 의제를 왜곡시켜버려요. 의제를 왜곡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버린다. 의제를 왜곡시켜버려요. 이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조선시대 때의 그 선각자 두 분, 그 지성 두 분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우선 이 패권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싸움을 하느라고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는 서로 싸움하느라고 그러고 한쪽이 완전히 다미넌트 해가지고 정말 패권을 장악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 패권에 얹혀서 느슨해져가지고 이 정책적 에너지가 소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 그런 세도 정치나 그 붕당 정치가 결국 어떤 걸 부르는가 하면 정책적 에너지를 상실시키고 결국은 의제를 왜곡시켰단 말이에요. 내가 두 가지 예만 지난 시간에도 한두 가지 들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예만 들어볼 텐데 하나는 가장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상이 글로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하고 글로벌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글로벌 사회에서의 분업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전부 기계화되고 전산화되면은 사람을 안 쓰게 되면 그 제조업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 소비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류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에너지 가격이 싼데 그런 데로 가겠죠. 이제는 사람이 왜 한국에 제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제조업이 있고 이렇게 몰리는가 하면 중간 단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의 인력, 그게 한국에 많고 그 다음에 저급한 기술 수준이지만 인력값이 싼 중국이나 뭐 아니면 동남아, 요즘 중국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동남아 쪽에 서남아 쪽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을 안 쓰는 그런 제조업 구조가 돼버리면 그 제조업은 당연히 어디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소비시장에 가까운 쪽으로 옮겨가죠. 그럼 소비시장 가까운 쪽이 어디냐? 중국, 미국, 유럽 쪽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한국에서 제조업을 어떻게 제조업이라는 게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아무리 중시한다 해도 제조업이 근간이 되지 않고는 그 나라의 산업이 성립될 수가 없다고. 그럼 제조업을 우리는 어떤 제조업에 대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그 제조업을 살릴 것입니까?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 글로벌 분업체계가 바뀌는 거죠. 지금 이게. 글로벌 분업체계가 바뀌면 그 글로벌 분업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중점 육성해야 되고 어떤 것을 사실은 한계 기업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 산업구조 조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대두돼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의 정치권이나 학자들이나 누구나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싸우느라고 바쁜 거예요. 싸우느라고 바쁘고 서로 패권 싸움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앞으로 노동자들의 노동 인력이나 그 다음에 근로 인력의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점점 말하자면 4차 산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신산업 쪽으로 이전을 하겠죠. 신산업 쪽으로 이전을 하면은 지금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거 보면 아주 고난도의 기술을 가진 인력, 중급의 기술을 가진 인력, 그 다음에 좀 낮은 수준의 이제 근로 인력이 있다면 이 기술을 아주 높은 기술을 가진 인력이 짙은 파란색의 부분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커져야 된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낮은 기술 인력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될 것이고 이렇게 가야지 되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우리의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앞으로 뭐가 돼야 되는가 하면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이 신산업에 맞는 그 기술 수준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도 당연히 이런 식의 그 기술 인력이 더 많아 기술 노동자 내지는 지식 근로자, 지식 노동자가 더 많아지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는 저렇게 가고 있거든. 미국도 저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같은 데는 더더욱 빠르게 지금 저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말하자면 지식 근로자나 지식 노동자의 그 수가 거의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포션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근데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런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가르쳐 놓으면 그 근로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 놓으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스카웃돼 가거나 이전해버린단 말이에요. 이전해버리니까 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워낙 심하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내가 기술 가르쳐 놨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는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오면은 다른 데로 가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친구들을 가지고 근로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시키면 그 근로자를 갖다 놓치는 일이 발생해버려요. 일종의 배반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안 가르치는 게 나은 거예요. 가르쳐봐야 자기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다른 나라는 하는가 하면 다른 나라는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 독일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도 일본도 우리처럼 크질 않거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자기의 그 기술을 갖다가 연마시키고 지식 근로자와 지식 노동자를 키워놔도 이 사람은 그렇게 멀리 도망가질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붙들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안 되면은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센티브를 더 주든가 또 아니면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든가 아니면 뭐 어떤 형태로 국가가 말하자면 그 소위 말하는 기업이 자기 키워놓으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 효과를 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 방안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 방안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잖아요. 크고 센 것은 크고 세다는 이유만으로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옳은 것이 원래부터 옳아서 옳은 것인지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과연 원래부터 선해서 선한 것인지 아니면 이겼기 때문에 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크고 센 것은 크고 세다는 이유만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크고 세면은 그것이 배타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크다는 이유만으로 얻어맞을 필요가 있다. 또 때릴 이유가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담 삼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인의 역할을 가지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 특히 박혀 있는 이 학자들이나 이 지식인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센 것을 견제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쫙 하는 겁니다. 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오늘 제가 드린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언제까지 말하자면 서로 나눠서 선과 악, 아와 적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더라.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 단 하나도 못 풀고 국가가 풀어야 될 문제 하나도 못 풀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5년을 갖다 허송세월하게 지금 생겼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들한테 이것이 옳은 정치냐 이게.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것만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그 당이 다 가져가도 좋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제안하고 대신에 정말로 노무현 정부에서 풀고 싶은 문제 이거는 좀 풀게 해달라. 그거 풀고 나머지는 당신들 다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정말 제안하고 싶다.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걸 제안했는지 그 심정이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게 누구 편을 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또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이 대연정 이야기하고 나오니까 인터넷에 누가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을 추구했을 때, 연정하자고 했을 때 상황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른데, 말하자면 안희정 지사가 대통령 나온다고 할 때 상황은 다른데 왜 지금 연정을 제기하느냐, 상황이 다른데 왜 똑같은 대연정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안희정 지사를 막 비판하는 글을 누가 올렸더라고요. 근데 올렸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니까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왜 답답해지는가 하면은 그 논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이런 논리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대연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연정을 제안했고, 근데 지금은 촛불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기회에 한번 쫙 밀어붙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대연정을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이길 수 있든 질 수 있든 간에 말하자면 연정은 연정이고 패권 정치를 그만둬야 되는 거는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